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비교적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 이제는 거의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향 가셔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향이 주는 포근함, 이것은 미세먼지 정도는 일단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주의할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이 시작됩니다. 모쪼록 설 연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올림픽 특집 평창은 지금. 예, 이 영화 국가대표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 저도 왠지 모르게 아침에 기운이 그냥 팍팍 솟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오프닝,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평창은 지금. 자, 어제 있었던 경기 분석해보고요. 오늘 있을 경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 땄는데 이게 올림픽뿐 말이에요. 항상 이 기대 이상의 이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꼭 등장을 해요. 예? 예, 그렇죠. 예. 김민석 선수도 이제 깜짝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김민석이라는 이 스케이팅 선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자, 어제 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1분 44초 93으로 이 동메달 차지했습니다. 아하. 2위하고 0.07초 차입니다. 예. 이 1500m라는 종목이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500m, 1000m 단거리가 있고요. 또 5000m, 1000m 장거리가 있거든요. 예. 이 단거리하고 장거리의 두 가지 순발력과 지구력을 모두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동안은 미주하고 유럽 선수들의 동무대였고요. 이 김민석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1500m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예. 300m까지 속도를 올리고 700m 이후에는 버티는 전력을 썼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 300m 구간을 23초 94로 통과했고요. 이 막판 스포츠에서 기록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참 대견한데. 그동안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선 이승우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김민석 선수가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김민석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쇼트트랙에 입문했다가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이제 전향을 했고요. 예. 중학생 때 이미 고등학생 수준의 기록을 내면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 16살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될 정도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고요. 이 결정적으로 이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가 이제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1500m 팀 추월 2관왕에 올랐을 때였는데 예. 지난해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5위에 오르면서 빙상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독한 연습벌레 스타일이고요. 이번에 이 평창에서 메달 후보로 거론되지 않아서 오기가 생겼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대포도 꽤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김민석이라는 이름 앞에 차세대 한국 빙상 에이스라는 이 칭호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동메달 따냈으니까 이제 차세대라는 말은 이제 떼야지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그 여자 쇼트랙 말이에요. 이거 좀 아쉬웠어요. 최민정 선수 저도 이거 봤는데 여자 500m에서 2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 처리가 됐어요. 예? 예, 그렇죠. 이 첨단 이 판도 기술이 이 중국 선수들이 아주 교묘한 반칙을 잡았으면 해주는데 오히려 최민정 선수가 여기에 희생이 됐습니다.
그 5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했던 최민정 선수 아쉽게 실격 처리됐습니다. 500m 결선에서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에 이어서 정말 간발의 차이입니다. 22cm 뒤져서 2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판독에서 밀어내기 반칙인 임패딩 판정이 내려지면서 실격 처리됐습니다. 500m는 유독 우리가 좀 취약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개의 금메달이 없어서 최민정 선수에게 기대가 컸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실격 처리됐습니다. 아, 참 그래요. 이 쇼트트랙이라는 게 워낙 자리 싸움 치열하고 이 돌발 변수가 많은 종목인데 어쨌든 임패딩은 어떤 상황에서 느려지는 이 판정이에요, 이게? 임패딩은 이 쇼트트랙이 워낙 이 자리 싸움이 심해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고의로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때 또는 몸의 한 부분으로 이 다른 선수를 밀었을 때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서 이 다른 선수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할 때도 임패딩이 선언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날 이 심판진이 결정한 거는 이 최민정 선수가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킴 보탱 선수를 추월할 때 이 손으로 무릎을 건드린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패딩 페널티를 결정했고요. 예. 아쉽게도 최민정 선수 500m에서 은메달을 놓쳤는데 17일에 1500m에서 이제 금메달에 다시 도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남자 1000m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모두 예선을 통과를 했는데 우리 선수 3명이 준결승에서 모두 같은 조로 편성이 됐다고 그러네요. 예?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서 예? 불운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남자 1000m 예선에 참가했던 이회준, 서희라, 황대현 선수가 모두 다 예선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 3명이 모두 다 이 준결승에서 1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 준결승에서는 이 4명 중에 상위 2명이 준결승대를 진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수 3명 중 1명은 어쩔 수 없이 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운한 대진운이었고요. 이 남자 5000m 계주에서 이 대표팀이 올림픽 신기록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면서 5000m 계주에서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예. 또 이 우리나라 그 외국 국가대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귀화 선수들. 근데 에일린 프리쉐 선수는 루지 여자 싱글에서 8위를 기록했네요. 예? 예. 이 독일에서 귀화한 선수거든요. 에일린 프리쉐 선수. 이 어제 루지 여자 싱글에서 1차에서 4차 주행 합계 3분 6초 4005로 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스키 크로스 컨트리 남자 1.4km 스프린트 클래식 예선에서는 김마그너스 선수가 49위로 탈락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보면은 그래도 이 귀화 선수들도 참 활약이 대단해요. 예. 자, 오늘 오후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 경기가 열리죠. 일본하고의 경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오늘 오후 4시 40분입니다. 이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한일전 치릅니다. 오늘 일본전 앞두고 어제의 이 단일팀이 어제 하루 훈련 없이 휴식을 취했고요. 그동안 이 단일팀 이전에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일본과 7번 겨뤘는데 7번 다 졌습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요. 예. 일본과도 이 실력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남과 북의 선수가 이제 한마음으로 뭉친 단일팀이라는 정신력, 그리고 홈 이점을 살려서 한일전에서 좀 승리하기도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20대 여성이 투숙하던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목 졸라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박희종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백희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 홀로간 20대 여성 말이에요. 여성 관광객. 자신이 묵던 게스트하우스 인근 이 폐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하포비아라고 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공포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데요. 예. 울산에 거주하는 26세 여성이죠. 이분이 2월 7일 날 오전 8시 반에 이제 홀로 제주 관광차 방문을 해가지고 차량을 렌트해서 제주를 이제 돌아보고
저녁에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돼서 2인실에 묵었다가 밤 늦게까지 이 갈린 지금 공개 수배된 한정민이가 예. 이 그 주도를 한 이런 그 파티에 참석을 해서 결국 술을 먹고 이제 다음날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다음날 8일날 새벽 2시에 통신 두절되는 상황으로 됐는데 예. 결국은 그 울산에 거주하는 부모가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경찰이 이제 수색을 통해서 이 게스트하우스 인근에 있는 이 빈집에서 결국 시신을 발견한 상태로 됐는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정민이가 지금 도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공포심을 주고 있는 그런 그 용의자입니다. 지금 이름이 한정민이라고 그러셨죠? 네, 한정민 32세로 밝혀졌고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운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버스 안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계실 때 인터넷에서 한정민을 검색하시면 그 사람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사진 눈여겨보시고 만일 그런 사람 같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112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112로 신고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이게 참 국민들도 참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게 참 겁도 나고 하는데 이 한정민이라는 사람이 결국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이 사람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근무도 하고 무슨 파티도 개최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경찰이 추정한 걸로는 이 7일날 밤에 파티를 했는데 8일 2시 이후에 이제 그 통신 두절 등 됐는데 8일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한 투숙객이 7일날 한 여성 투숙객이 이 침대에다 구토를 하고 도망을 갔다.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NS에도 파티를 한 그 장면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환불도 안내하고, 그 다음에 구인 광고도 내고, 이런 문제를 이제 태연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그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티를 했다라는 거는 자신의 살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정민이가 이 피해 여성에게 사실은 그 당시 파티를 할 때 술을 자주 권했다는 게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본인은 이런 부분들이 나는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범인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결국 상당히 계산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또 일상생활 하다가 도망갔다니까 이제 더 이게 참 섬뜩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의 스태프로 일했다는 사람의 증언으로 봤을 때에는 당시에 여자 스태프 방에는 문도 없어서 잠잘 때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스텝이죠. 그러니까 종업원을 네. 이제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 여성들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기거하는 방을 열려 있는 상태인데 그곳을 지나서 본인이 거주하는 기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죠. 예를 들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다라든가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정민이가 또 다른 여성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죠. 작년 2017년 7월 달에 그 여성이 이제 파티를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그 여성이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이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부인을 아주 합의한 그 관계였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1차 이게 이제 2018년 1월 15일에 1차 공판을 출석을 했어요. 그 중간간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인데 근데 지난 2월 12일이죠. 2차 공판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을 저지르고 10일 날 오후 8시 35분에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 사람이 네. 지금 관리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이 관리인이 사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대체?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5월 달에 인터넷으로 채용이 된 그 관리인인데 사실은 영업을 하고 주인은 따로 있고 이익을 반분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조합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라는 게 문제가 있죠. 5월 달에 인터넷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파티 후에 술 취한 여성을 그 중간간,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는데 술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근무를 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현실입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필터링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그 걸러내기가 힘들긴 힘들 거예요. 근데 단지 좀 이렇게 관리인으로 둘 때에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네. 2017년 그 7월 달에도요. 다른 제주도가 지금 4,000개 정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청에 4,000개 정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작년 7월 달에도 23살 먹은 남성이 20대 여성이 자고 있는 방을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다가 체포돼가지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이런 유사한 범죄가 제주도 4,000여 개 게스트하우스 중 일부에서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서 게스트하우스에 관광을 가거나 투숙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이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 진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쓰시는 것이 사실은 사업의 번창에 가장 지름길 아니겠어요? 이런 사고 그렇습니다. 나면 또 이제 이 사람도 줄고 이러니까. 근데 팀장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쭤보는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세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와서 결국 여성이 파티에 참석해 술을 먹게 됐는데 이 여성을 집중 공략해서 술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건 계획적이었다. 그런데 본인이 술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을 했는데 의외로 강력한 저항이나 반항이 있었으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은 계획을 했었고 다만 살해한 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나저나 이 사람이 한정민이라고 그랬죠? 네, 한정민. 32세 된 남자. 예.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양인가요? 어디 CCTV 편의점 근처 CCTV 찍힌 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현장을 했나요? 그런 뭐 부분에 어떻게 좀 했나요? 집중을 해봤는데요. 그 10일 날 8시 35분 비행기로 김포로 이제 제주도를 빠져나왔죠. 그리고 전철을 타고 안양으로 가서 1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가서 이 편의점에서 이제 태연하게 웃고 그다음에 현금만 사용하고 또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하는데 이 한정민이 고향이 연고지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으로도 잠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있고 또 야간에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경찰은 지금 신속하고 최대한 치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켰다가 껐다가 현금 이용하고 이런 것도 위장 변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특히 여성이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발견이 되면 빨리 112 신고를 해서 현상금도 500만 원이 걸려 있거든요. 범인도 잡고 그다음에 그 현상금 경제적인 이익도 좀 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게 신고한다는 건 진짜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이자 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범죄를 신고를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그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용의자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신고를 하셔서 결국 체포가 되면 국민의 불안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500만 원도 타셔서 그 내일 모레 구정이지 않습니까? 정말 즐거운 그런 설을 보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설을 또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진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설 명절 시작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마음만은 굉장히 바빠지시는 그런 날 아침인데요. 8시 38분 22초 지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날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봐야겠죠?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도 교통량도 적은 편이고요. 정체 구간도 짧은 편인데요. 돌발 상황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는 차량 밀리고 있고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 하위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량 밀립니다. 다시 속도 회복을 했다가 영동대교부터 이 부근 일대에 짧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잠실대교 이전부터 성수대교까지만 차량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광대교부터 동작대교,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구간별로 속도가 떨어지고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내부순환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 밀리는 구간 없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홍은램프 부근부터 연희램프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반대편 도심 쪽으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정말 설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이 설 연휴에 뭐하고 보내시는지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 시민들 들어봤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을 나눌 거예요. 우리 아들 사랑, 우리 손녀딸 사랑. 가족들과 함께 덕담도 나누고 서로 건강을 기원하면서 다 정답게 지내는 거죠. 뭐. 차례 지내고 산소에 다녀와야 된다고 선산에. 얘 아빠 산소에 의사 지내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선산에 얘 아빠 산소에 가서 또 물 떠놓고 제사 지내야죠. 친척들도 많이 놀러 오고 해서 어른들은 고스톱 치시고 뭐 저희 또래들은 이제 뭐 술 먹으면서 있고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아요. 친정이 부산이라서 부산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려고. 김포공항이라는 집이 가까워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근데 살이 짧아서 금방 있다가 올 것 같아요. 먹고 자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고스톱도 가끔 치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인데 입학해가지고 기도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잘 되라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여행 갔다 오고 설에 모여서 얘기하고 큰집에 가서 사촌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하고 그래서 돈 받아서 앨범 사야죠. 저도 봉급쟁이 생활을 해봤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올라서 이제는 주인이 나와서 일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지만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설 연휴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대부분 특히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명절하고 연휴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시민들 인터뷰 들어보셨는데요. 이 인터뷰처럼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할 생각에 들떠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한 시민분의 말씀처럼 사정상 명절에도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귀성 편의를 위해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 설 연휴 동안 KTX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탑승객은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설 연휴에 몸이라도 아프면 큰일이죠.
연휴 기간엔 대부분 의료기관이 휴업하기 때문에 간단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같은 것은 미리 챙기는 거 필수일 겁니다. 만약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명절 병원을 검색하신 후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만 지나면 4일의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 가득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한국 GM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산 공장 폐쇄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예? 5월 말까지 폐쇄한다라고 하고 2월 말까지 뭐 뚜렷한 뭐 방안이 안 나오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를 딱 보면 딱 설날 연휴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 느낌이고 예. 5월 말까지 뭐죠? 선거 직전입니다. 지방선거 직전. 6월. 빡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GM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을 짜고 한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이러면 안 돼. 2,100여 명이 현재 군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5월 말까지 폐쇄한다라는 거고, GM, 한국 GM의 전체 직원 수가 한 14,000명 정도 되고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30만 명을 볼모로 해서 기습을 한 거죠. 허를 찌른 거고, 아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다가 당한 거죠. 보통 그 야구 선수도 FA 자격 획득하면 이제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뷔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 2002년에 한국 GM, 즉 GM이 옛 대우차죠.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을 때 15년간 경영권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2017년까지입니다. 예. 올해 끝나자마자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정말 미국의 본질을 딱 알 수 있어요. GM 분산 공장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내 업적이다. 나의 업적이다. 아하.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 예. 미국의 일자리가 는다. 이런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약간의 미국 정부와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예 철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4억 달러 당시에 5천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인수했거든요. 2002년에요. 그때 아무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래저래 해서 1조 투자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거의 3조 원 이상을 회수해 갔고요. 안 보이는 돈은 또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미 사실 손해볼 일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적자라는 것도 사실상 회계상 적자라는 거지. 회계 처리를 하기 나름입니다. 회계를 어떻게 하냐. 본사에서 모든 부품은 본사에서 사가지고 하거든요. 비싸게 본사에서 사서 자동차는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원가율이 90%가 넘습니다. 이건 보통 국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싼 데는 70%고 80%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원가를 부풀려서 회계상 당연히 손실 보고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은 항상 본사에서 보고 손실 비용은 한국 GM에 터는 거죠. 그게 과연 손실이냐는 거죠. 한국 GM 전체 세계적으로 보면 이익이에요. 근데 한국 GM 회계장부에는 손실로 처리해 놓은 거 우리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 그러니까 철수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만든 거죠. 회계장부상 그 손실이 과연 그대로 손실이겠냐는 거죠. GM의 글로벌 전략의 한 일환이에요. 근데 GM의 글로벌 전략의 한 일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GM이 이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을 하기는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본사 차원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한국 사회의 그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중국이나 뭐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데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그 정병국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데 그 귀족노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한데 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 그리고 글로벌 구조 조정에 저는 그게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GM은 수출로 내수도 지금 수출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유럽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유럽 법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거죠. 유럽 법인이 폐쇄됐군요. 좀 GM의 그 오펠이라고 하죠. 예, 오펠이요. 오펠 브랜드를 없앴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GM이 거기다가 수출을 하는 형태로 많이. 원래 오펠이 그 독일 회사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돈이 안 된다고 해서 폐쇄했고, 그래서 한국도 호주에서도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아, 우리 돈 안 된다. 항상 GM의 가장 기본은 아니. 그러면 진짜 문 닫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우리 이렇게 손실 보고 있으니까 야 자칫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라는 명분을 2014년부터 계속 손실 보고 있다는. 손실이 근데 과연 그대로 손실이겠냐는 거죠. 쉐보레도 그거 잘 팔리고 저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르노 삼성이었었잖아요. GM이 그죠? 아닙니다. 르노 삼성은 지금도 있고요. 대우차였죠. 대우차였죠. 대우차. 네. 그 대우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다가 이제 GM이 우여곡절 그때 이렇게 쭉쭉 인수하면서 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르노 삼성은 지금 어때요? 이제 GM하고 같은 구조잖아요. 옛날 대우차를 GM이 인수했고 옛날 삼성차를 프랑스의 르노에서 인수했는데 그렇죠. 어제 이런 얘기 공교롭게 르노 삼성차의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어제 정말 공교롭죠. 또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 물었겠죠. 지금 GM 공장 폐쇄하고 철수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겠다라고 판매를 계속하겠다라고. 르노 삼성하고 GM하고는 약간 상황이 달라요. GM이 그동안 한국 GM을 이용하는 거는 중소형차, 특히 소형차, 경차에 상당한 특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차 GM은 되게 중대형차 중심이고 소형차 라인이 약하잖아요. 그걸 한국 GM을 통해서 주로 해왔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용성이 좀 떨어진 거고. 근데 르노는 반대예요. 유럽차는 중소형차 중심, 소형차 중심이잖아요. 예. 한국 르노 삼성은 중대형차에 강화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R&D가 르노 삼성의 중대형 강한 그 르노 전체 글로벌을 봤을 때는 주도하고 있거든요. 르노 삼성이.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그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이 군산 공장 폐쇄되는 것만 하더라도 하청업체까지 다 합하면 13,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얼마나 충격적인 느낌을 두고 있어요. 설 연휴 전이니까. 저는 다 계획했다고 봅니다. 저는. 평택도 있고 저기 지금 공장이 많잖아요. GM이 공장이. 부평하고 창원하고 오령하고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부평엔 1, 2 공장. 부평은 1, 2 공장. 부평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일 문 닫으면은 근로자들 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구제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아니면 그거 힘들면 그거 부담되면 지원해달라는 거죠. 사실 세제 지원해주고 뭐 대출 저리 대출 해주고 증자할 때 같이 지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경쟁 국가의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요하임 히로시라는 독일 학자가 이 국가들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고객이다 이런 생각이 철두철미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 국적의 기업에 뭐 사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도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일들이 다른 업종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고요. 아이고. 조선에 이어서 자동차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제 국정농단 사건 선고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죠. 다들 이 부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바로 직전까지 성화봉송도 했었어요. 성화봉송하고 저 오늘인가 언제 뭐 국제 스키연맹 무슨 만찬도 주최하려고. 스키협 회장으로 지금 직위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가장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다른 건 그 암묵적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포괄적인 형태 경영권 승계라고 그걸 청탁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면세점 승인권, 사업권에 대한 재취득에 대한 비교적 명확하게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뇌물로 보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를 한 거죠. 자, 그럼 면세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세점 사업권. 당연히 관세청은 이 재판에 나왔으니까, 재판에 나왔으니까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간에 거래가 됐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예. 대법원 확정 판결 있을 때까지 근데 또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어제 재판에 나왔으니까 감사청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죠. 그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롯데 이렇게 되면 롯데는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지주사 전환하는 데 있어서 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있고요. 해외 사업 대규모 투자 제동권인 건 뭐 어디나 오너가 구속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의 어떤 그 완전한 대주주거든요. 이 경영권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내진 실형만 받아도 경영자에서 이사회에서 그냥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거든요. 신동민 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일본 롯데 홀딩스의 주주들 사실상 사업 그 직원들입니다. 예. 그 직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경영권 분쟁이 또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고 이거 설 연휴 전날인데 이 심란한 경제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고요. 자, 설 연휴 바로 전날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 가셔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확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설 연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행복한 연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